시장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볼 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끝나가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그게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정책들이 분명히 금리 부분에 발작을 가져올 요인이 있고,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던 기억 하나는 항상 부채가 늘어난 뒤에 금리가 움직이면 위험한 요인들이 생겼었다. 그걸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4년간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 선거라는 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이제 미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사실 무조건 일본은 물가거든요. 물가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 여기서 물가를 추가로 더 올린다라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빨리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상당 기간 이렇게 올라 있으면 그 힘듦을 과연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오히려 반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너무 올라져 있는 물가에서 여기서 물가를 더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야,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작년 12월 초반부터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시장 상황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국장 탈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근데 요즘엔 또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죠 여러분. 올 들어서만큼은 우리의 국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물론 뭐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익권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참 투자의 법칙에는 참 우리가 확신도 없고 절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시장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올해 우리의 시장, 또 우리의 주식의 투자 어떤 기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들도 이제 시장이 맏형이 돼가고 계시는군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지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장구님, 이선엽 대장님,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두 분이 연배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엽 장군님 그냥 도매급으로 시장 고참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인데 조금 후배신데 뭐 괜찮으시죠? 그럼요. 그런데 네. 제가 오프닝을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참 시장 몰라요, 주식 투자.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 제가 두 분 뭐 페이스북이나 또 방송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 대표님부터 좀 말씀 나눠볼까요? 전 대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번 대표는 영화는 대표죠.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뭐 우리 이선엽 장군님, 선엽이도 옆에 있지만 정말 증시의 오래된 교훈 중에 정말 그 신뢰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작년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률이 심했던, 성과가 가장 안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 뭐 좀 불안 요인, 불확실성 그냥 다 반영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새로운 게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저는 좀 그래도 한번 좀 파도는 있을 거로 봅니다. 미국 증시가 좀 불안정이 진다면 그 정도 남아 있지만, 여하튼 올해 우리 한국 증시가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경로로 갈 것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좀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의 고평을 좀 상대적인 고평을 좀 보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 좋죠, 제일. 근데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제한 모든 걸 반영한 거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도 물론 미래가 있고
중요한 분야지만 뭔가 땡길 수 있는 거는 다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땡겨서 다 온 상황 아닐까. 그게 어떤 상대적인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나쁜데 얼마나 더 나빠져야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미국은 좋은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어? 이 고민의 차이가 예. 성과의 연초의 차이로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는 뭐 12월 3일 날 한다면 환율 폭등했을 때 네. 그 무렵에 대한민국 주식에 알짜 주식들을 좀 샀으면 수익률이 꽤 났을 거예요. 이 장군님 어떻게 보이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장 하락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AI의 산업의 변화에 한국이 편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죠, 사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악재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고 되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 그냥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뭐 극도로 저평가.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봐도 한 지하 5, 6층 이상은 내려간 게 보여서 예. 야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거의 우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뭐 그 정도면 이제는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플레이가 시작됐는데 의외로 한국 시장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수혜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업종 중심으로도 이렇게 보면 빠질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사지 않겠느냐라고 지난 연말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자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외적인 부분에서는 순매수 삼성전자. 규모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게 올해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뭐 미국 증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올해 미국 증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분석하는 분들도 일단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은 쉬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잘하셨던 분들 같은 하반기를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일부 분들은 또 상반기도 톱니 같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가긴 가는데 상반기 한번 꺾였다 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로 예. 우리가 오프라인 뭐 그때도 맞습니다. 같이 예, 보셨습니다. 같이 뵀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쉬어가야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한국 시장은 그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AI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다른 돌파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사실 이렇게 하십시다. 뭐 사실 민감한 얘기를 여쭤보기도 그렇고 또 이게 틀리면 또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질문을 자제하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교육했거든요. CES 들렸다가 실리콘밸리 컨퍼런스가 있어서 CES가요. 제가 3일을 참관을 했는데 제가 묵었던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젠슨왕의 그 기조연설도 하고 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CES는 그냥 젠슨왕을 위한 젠슨왕에 그렇죠. 의한 젠슨왕의 CES다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야, 저 정도로 프레젠테이션을 강하게 하고 양자에 대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고 특정한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내심 좀 힘든가 이런 얘기들을 아주 날카롭게 했던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야 역시 엔비디아야 젠슨왕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주도주에 대한 미국 주도주는 확실히 작년에 뭐 다 간 것 같지만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장군입니다. 저도 이거 엔비디아라는 얘기는 AI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제는 시장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젠슨왕의 발표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난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젠슨왕 했던 것과 별로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젠슨왕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에는 JP모건 헬스케어 가서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바이오의 어떤 그 AI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AI는 먼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바이오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똑같이 피지컬 AI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도 역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AI 중에서 결국 돈 버는 거는 피지컬 AI라는 걸 알리려고 나왔구나.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는 이 피지컬 AI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내 거를 써야
더 효율적이다. 당신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 텐데 내 거 쓰면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해서 뭔가 앞으로도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이쪽이니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았나. 그 얘기 안에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뭔가 이전만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왔던 주도주였고 또 뭐 지금 시장에서 버블 얘기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버블이 되면 처음 올라왔던 종목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뭐 여전히 저는 주가가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쉬었다 다시 오르는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장에서 뭔가 조금 더 유리한 쪽을 보면 이미 젠슨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쪽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 뭐 99년에도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신 인프라 관련주도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기술 같은 기업들이 이걸로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더 많이 올랐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뭐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 더 위치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AI의 기술적인 분야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주식을 정말 오래 하셨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야,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결국 같더라. 그걸 또 연륜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결국 AI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업무에 적용하냐의 시대에 온 거죠. 뭐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는 그 어떤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미 진전이 있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런 걸 반영해 왔다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뭐 업무 같은 데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규모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들리는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쓸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무너질 때가 되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깊은 조정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위 온 디바이스 AI라던가 여러 가지 AI의 업무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돼 왔냐 본다면 상당히 그걸 갖다가 그렇죠. 밸류로 반영해 왔다는 네. 점이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엔비디아가 최소한 2024년과 같은 성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이제 엄청 유턴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최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여하튼 유턴되는 공장의 100배가 늘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미국은 제일 큰 고민이 있죠. 뭐냐면 그 노동력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진 않다는 평이 있고 어떻게 됐던 간에 그 고비용 구조를 하면 인플레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장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래서 로봇이 나온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미국 내 주도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양한 변종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이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의 동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미국 증시를 아까 질문에 대해서 언니 엔비디아만 바라보아야 되는 시장은 최소한 2025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1세기죠. 사실 CS도 그렇고 주식 쪽에서도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1세기였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양자라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쪽에서 이걸 죽이려고 하는 입장도 있다가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방적인 게임은 아닐 것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인데 그 기저에 어쩌면 금리가 개입돼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4.8% 혹은 5% 넘어가는 미국채 10년짜리 야, 이 상황에서 야, 이거 미래의 성장을 어차피 5% 가까이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올라갈 때 테슬라가 그걸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금리가 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정도로 개입을 할지 네거티브하게 윤센부터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솔직히 이런 단어 적절하진 않은데 워낙에 솔직한 저는 분이에요. 제가 4.8 왔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네. 저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네. 금리는 좀 올라올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 4.8이라는 거는 어떤 인계 수준 넘어가고 분명히 채권은 지금 싸져 있다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매도 돼 있다 보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그쵸. 싸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과연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슬쩍 그리고 그 인건비 이런 자동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미국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채 국채나 뭐 옛날 국채 10년짜리들 과거에 발행을 했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거 옛날에 아마 0. 몇 % 아니었나요? 네. 최저가 0.5%였어요. 0.2, 0.3, 네. 0.1 이랬습니다. 그때 발행했던 금리를 지금 5년짜리, 10년짜리 돌아온다 생각해요. 5년짜리 돌아오겠죠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행을 할 거죠? 뭐 국채는 그렇다 치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쓰니까 방금 전에 할인 부분인데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머리가 아픈 상황이 지속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금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증시가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현상으로서 미국이 금리를 설령 낮춰도 10년 국채는 올라간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장단기그 역전 해소돼 버리는 그렇죠. 전형적으로 과거에 해소될 때 누군가 부러졌었다는 네. 그거의 시나리오가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2025년에 크게 시나리오를 2개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 시나리오, 박스권, 한국 증시는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 좀 이러한 금리를 비롯한 매크로 변수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 증시도 미국에 흔들리는 만큼 우리도 한번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저는 후자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지금 금리 이것이 결국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근데 성장주 주도 시장에서 금리가 튀면 그 성장주가 한번 맞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저는 이제 그 금리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안정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살펴보면 먼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이 너무나도 많은 단기채를 많이 찍었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때는 결국에는 이제는 장기채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도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고 또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니 미국은 재정이 거덜이 날 거고 부족한 재정을 많이 메우기 위해서는 뭔가 채권을 찍어야 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장기차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장기채 쪽에서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뭐 우리 흔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채권을 샀던 어떤 물량들 중에서 손절매 물량들까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저는 오버슈팅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기저에는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꼭 들어온다라고 해서 꼭 장기채를 찍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도 우리도 당분간은 단기채로 찍을 수 있어라고 발표를 했을 경우 일단 그 수급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또 채권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시다는 것처럼 최근에 혹시 장기채 발행이 늘어날까봐 공급 물량이 늘어날까봐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올해 상반기 내내 장기채에 대한 비중 이런 어떤 발행 비중이 줄어든다라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현 수준부터는 뭔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다.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를 어떻게 때릴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 방식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국제 무슨 뭐 그죠? 뭐 이런 법을 해서 뭐 권한을 갖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꼭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달 올리는 방안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얘기인즉슨 제가 보기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바로 60%를 때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우려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효과는 크게 내면서도 물가를 최저한으로 자극하는 식으로 어쨌든 방향이 틀어진다라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들이 맞물린다라면 저는 국채가 지금이 거의 정점 수준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조금 우려가 완화되는 쪽으로 오히려. 흐름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 전체적인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처럼 뭐 진짜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도 조금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주식을 맞추는 것도 힘든 일인데 채권 수익률을 맞추는 게 사실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50% 확률 그걸 못 맞춰가지고 근데 뭐 두 분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그 하워드 마크스가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중금리 시대 딱 4에서 3.5에서 한 5.5 그러니까요. 절대 높지도 않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갈 거다라는데 딱 그 레인지에 갇혀 있는데 근데 하워드 마크스마저도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논평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바른 투자를 하고 뭐 펀더멘탈을 근데 주식의 버블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죠. 그 채권 관련해서 듣고 보니까 제가 네. 좀 청구한 게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막상 트럼프가 출범을 하면 예. 뭐 관세 그렇게 세게 하겠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알다시피 그 라이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가 그 미국 무역 대표 네. No trade is free. 그렇게 했죠. 예. 예, 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읽을 능력이 안 되고요. 읽고 나면 야 이거 장난 아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지금 서서히 관세 우려 충분히 반영됐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막상 출범하고 나면 관세 측에서 시장에 상당히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한 축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이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화당은 미국에서 재정적 보수주의자인데 그렇죠. 트럼프는 재정적 보수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중시하고 알다시피 라티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묘하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볼 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끝나가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어쩌면 굳이 타이밍을 잡는 게 무슨 의미냐 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정책들이 분명히 금리 부분에 발작을 가져올 요인이 있고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던 기억 하나는 항상 부채가 늘어난 뒤에 금리가 움직이면 뭐 좀 위험한 요인들이 생겼었다. 그걸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또 원화 약세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달러 강세가 그럼요.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달러 강세 국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속해 있는 신흥국 시장의 약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국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작년과는 조금 다른 쉐이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 이선희 장군님 어떻게 해요? 이 사실 달러 강세라는 의미 안에는 글로벌에서 미국 경제만 좋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사실 AI라는 걸 하고 있는 게 또 미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미국에 되게 강세인 건데 올해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엔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후에 뭐 트럼프 이후에 어떤 식으로도 뭐 협상을 하든 아니면 얻어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먼저 유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달러 자체 강세가 되려면 유럽이 좀 반등을 해야 될 거고 뭐 중국도 반등을 해야 될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중국이 어떤 식으로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강한 부양책을 쓰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3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뭔가 유럽도 바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첫 번째 엿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국이 다급해서 그런 겁니다. 중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현 시점에서 뭔가 정책을 잘못 썼을 경우 아니면 정책 자체가 함량 미달일 경우 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보다 강한 정책을 쓴다라고 보면 중국의 어쨌든 경기가 부양되는 만큼 유럽 경기도 좀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그 중에서 그 정책과 관련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뭐 본인이 제조업 국가를 만들겠다, 무역 적자도 줄이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현 수준으로 달러가 더 강세로 가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뭐 윤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관세 올려도 환율이 강세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올린 만큼 우리 원화 약세면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관세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환율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환율이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가 뭐 왁세로 전환된다거나 원화가 초강세로 전환 그런 그림은 저도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더 이상 강하기는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 수준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의 달러가 강세를 멈추고 이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채권 금리도 거의 피크아웃하고 있다라는 그 논리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은 이제 노 트레이지 스프리 그 자유무역이란 환상이라는 책을 저도 이제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한 10번 정도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저 주식시장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니까요. 읽어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거기서도 관세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꼭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을 꼭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자기네들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수준에서 만약에 금리가 잘못됐을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권과 관련된 미실현 손실이 여전히 잠재돼 있거든요. 그럼 그 위기가 옛날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우려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 그것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가보면 예상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금리를 더 올리면서 또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트럼프가 저는 원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정도면 미국에 있는 베센트라든가 재무장관이죠. 아니면 거기는 강요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언론의 플레이들을 보면 반드시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꼭 전제로 붙어 있어요. 오늘도 보면 협상력하고 물가 급등하는 거를 최소한 어떤 고려한다라는 얘기를 꼭 전제가 붙으면 이 친구들도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최소한 물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에 자주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물가 더 급등하면 트럼프 찍었던 사람들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돌아서면 2년 뒤에 있을 중간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의회를 잃을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한두 석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과반에서.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가 정책에 대해서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전환점이 곧 임박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뭐 트럼프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뭐 한 번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트럼프와 그렇지 않은 트럼프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을 갖고 계세요? 방금 전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일기 때와 다를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정책을 주저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프라자비 가능성마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결국 트럼프는 어느 순간에 달러 약세를 좀 강제적으로 시도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노출될 상황. 아까 잠깐 불확실성 말씀드린 게 전 미국이 한번 흔들리시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트럼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이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그 정책 변화가 굉장히 스테디고 완만하고 뭐 시장을 다 반영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일기 때와 다르게 더 강력한 정책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0에 온 달러 인덱스를 용인할 가능성이 적고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선엽 대표가 얘기했지만 결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데 달러 강세로 어떻게 제조업을 살리겠습니까? 결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오고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전제는 결국 환을 달러 강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책도
불확실성이 노출되었을 때 이게 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위기 작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들어왔을 때 뭐든지 점진적으로 변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약세로 돌고 미국이 갑자기 경기가 좀 훅 식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우리가 1월 이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게 제가 2025년을 바라보는 어떤 주요 시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진짜 초읽기 들어갔죠. 그런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했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특별히 그 후반기에 옐런의 신묘막측한 금융 플레이들이 그죠? 시장을 부스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 특히 지역은행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신공들을 보여준 것 등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넷 옐런이라는 정말 탁월한 재무장관과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기에는 못 미치는 제롬 파월이라는 이 조합이 이쪽에 팔리시 믹스가 되면서 금융시장을 견인해 온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 과연 트럼프 연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문희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도 그렇죠. 문희신은 또 희대 실현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자넷 옐런 정도의 무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퀘션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재무장관 앉힌 사람이 베센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베센트의 기자회견을 보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 관세는 어쨌든 협상용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관세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목표는 미국 위대하게 만드는 거고 그 위대하게 제조업이나 아니면 무역 적자를 아니면 물가를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 활용되는 게 관세라는 거지 관세가 꼭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타협용이다라고 꼭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관세 정책을 쓰되 물가라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꼭 달았어요. 이게 기자회견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지출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정책을 믹스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패권이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패권이 최우선이 돼버리면 좋은 시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유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넷 옐런 이런 정도의 어떤 무게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최근에 당선자 측의 어떤 그 회의에서 많이 보이더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것들도 뭐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던 정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기 때에 비해서 우리가 뭐 너무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도 미국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보다 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뭐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방금 베센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뭐 소로스 펀드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돈 엄청 많죠. 그렇죠. 자넷 옐런에 한 1000배 이상 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넷 옐런 교수니까 뭐. 소로스 펀드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분이고 분명히 굉장히 뛰어난 분위기는 분명한데 방금 전에 좋게 다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 알다시피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결국 테슬라가 어쩌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온 거죠. 테슬라의 아이고 백악관에 상주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동전의 앞뒤처럼 여러 가지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우려가 되는데 기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이 가장 반기는 규제 완화라는 결국 단글을 제시할 것 같고 도지죠, 도지. 그렇죠. 동시에 또 규제 완화라는 게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면 금융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을 갖고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들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일관된 우리가 예상됐던 정책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책을 읽고 하다 든 생각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완화시키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임기가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정책을 갈 텐데 이것이 어쩌면 시간을 제한을 두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 늦출 생각이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집권 초기에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높고 그 뒤에 상당히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월 5일이었나요? 예. 선거가? 11월 5일 당일까지도 한국의 언론들, 한국의 분석가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이 더 많았고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네. 민주당 일색인 뉴욕에서조차도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실수를 지금 또 우리가 반복하는 거 아닐까? 우리의 바램을 전망과 섞어서 하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정책.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저도 아까 우리 이 장군이 얘기했지만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전 중국 배제로 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최근에 여러 산업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캐나다라던가 그린란드, 파나마. 사실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트리도를 그만두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굴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위대하니까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기분 나쁘지만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서 우방구에서 생산만 하면 큰 문제 없었는데 이것도 다 안 될 것 같고 리오 쇼링 같은 경우도 다 막히는 것 같고 어쩌면 뭐 리쇼링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너희들에게 관세를 면해주겠다. 법인세도 낮춰줄 것이다. 그건 저는 결국 2025년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불안한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라 보고 있고 저는 트럼프의 등장이 결국 어떤 말을 하냐를 실제 집권 이후에 좀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조금은 그 트럼프 행정부를 보고 또 그거에 투영시켜서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두 분이 조금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군요. 예. 네.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에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 게 아주 일리 있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집권이 짧다라고 보면 초기에 뭔가 강하게 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이걸 이뤄내야 하반기에 좋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도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4년간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 선거라는 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사실 무조건 1번은 물가거든요. 물가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 여기서 물가를 추가로 더 올린다라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빨리 오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상당 기간 이렇게 올라 있으면 그 힘듦을 과연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오히려 반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너무 올라져 있는 물가에서 여기서 물가를 더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약간 앵글을 바꿔서 지금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을 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금리 또 환율 뭐 이런 것들 쭉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이분도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기 임기가 거의 이제 결정난 것 같은 제롬 파월 입장에서 야 금리 어떻게 갖고 갈까? 뭐 금리 인하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표들 좋아지고 또 노동시장이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떤 모양새를 띄울지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듣고 저희가 1부 순서 마감하고 이제 본격적인 2부 순서에서는 국내 주식 또 뭐 사야 되고 뭘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할 텐데 연준 스탠스는 어떻게 해요? 연준 스탠스가 계속 바뀌어가죠.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낮추고 내년에 한 금리 최소 4번 내리지 않을까. 뭐 다 완벽하게 틀렸죠. 이 시점에서 뭐 금리 내년에 여러 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다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더라도 한 2번 정도? 이 정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에 빠져 있다 보고 있고요. 저는 미국이 결국 내년에 그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트럼프의 어떤 밀어붙이는 정책 때문에 연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뭐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자기는 연준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금융기관들의 규제 완화가 돈 풀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쩌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월의 참 행보가 참 어렵겠구나. 그 앞으로 액션이. 우리가 과거 닉슨 사례를 많이 비교하는데 닉슨은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을 직접 자기가 추천했던 거죠. 좀 다르다 보니 끝없이 연준 파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요. 흔들려고 할 수밖에 없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금리를 갖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파월이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파월조차도 지금 트럼프가 정책을 어떻게 조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제 압박을 넣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할까봐 지금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트럼프가 되게 거칠었을 때 공통점들을 보면 그래도 물가가 내려갈 때 내리라고 얘기를 하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라는 얘기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 물가 내려갔는데 그 정도 내리라고 하는 게 맞나 정도의 어떤 그 이견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없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조합 자체가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 트럼프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이 완화됐을 경우 올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 네. 이게 일단은 물가를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원천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의외로 재밌는데 지금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내쫓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 물론 이제 연준은 PCE 디플레이터를 쓰긴 하지만 CPI라는 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제일 높은 게 33% 이상 지금 36%까지 올랐는데 주거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렌트비죠. 이민자들이 많이 추방이 되면 렌트비가 내려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실 렌트비가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의식주하거든요. 와서 집을 두고 하고 먹을 거니까. 근데 이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그동안 끈적끈적했던 주거비가 안정되면 어쨌든 연준이라는 건 지표 보고 움직이는 집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의 안정, 주거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의외로 뭐 많이 내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아예 못 내리거나 진짜 또는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연준은 봐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있었던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릴 필요까지는 없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그런 어떤 환경은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못 올리는 거지 내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내리라고 하나 뭐 그런 협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물가가 안정되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얻는 게 많을 것이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의외로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환경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일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임기 연장에 대한 호프가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연가를 제롬 파월이 한 2년 가까이 남았나요? 2년 남았죠. 2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금리를 완화적으로만 갖고 가기에는 재반 사정이 만약에 안 좋다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2의 아서번스가 되는 룰은 본인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시장에서 닉슨의 아서번제는 그러니까요. 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그 조합은 피하려고. 그런 이제 그분도 뭐 명예가 중요한 맞습니다. 예. 아주 비주류긴 하지만 그런 입장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심상을 한번 읽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센과 우리 이선엽 장군과 미국 시장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조망을 좀 해봤는데 두 분이 같은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기반 하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 국장,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종목들, 어느 종목군을 축을 가지고 2025년을 운용해야 될지 얘기는 잠깐 쉬고 여러분과 2부에서 다시 깊이 있는 또 재미있는 토론을 이어갈 테니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프로 핫딜 영상 하단 참고.